자, 이제는 가자족의 정치의 그 뿌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부터 좀 말씀을 드려왔고, 종교개혁 때까지 오면은 뭐 세월이 많이 흐르죠. 하여간 야벳이 고멜을 낳았고, 이들이 곧 갈라디아 혹은 프랑스 고을족, 고멜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멜 게르만에게서 큰 아들이 아스그나스, 우리 성경에 사실 아슈케나지가 태어났는데 독일인의 조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미국인이나 다 이 사람들 독일을 말할 때 아슈케나지라 합니다. 뭐 땅을 말하면 도이칠란드지만은 그 원족 속을 뿌리를 캐면은 아슈케나지예요. 그리고 이제 도갈마에게서 10명의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그루, 드루스, 마바르, 훈, 바슬리, 타르니아크, 가자르, 카고라, 벌가르, 사비르. 그런데 이제 이 카자르족이 야벳족이기 때문에 백인들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면은, 저는 뭐 이스라엘 땅을 여러 차례 가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까지 안 가도 뭐 혹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뭐 수상이나 이런 거 뭐 전부 다 동양 사람이 아니죠. 골격이, 얼굴 윤곽이 완전 백인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왜 저럴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세면 우리처럼 황인족인데, 이게 양코쟁이가 저거 이스라엘 사람일까? 뭐 여러분 의심이 안 나던가요? 그런데 뭐 진실을 알고 나면 간단한 거야. 지금 유대인들 90%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벳의 자손인 백인계의 카자르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몽골족이 징기스칸이 여기가 이제 카자르족이 살고 있던 땅이니까 이까지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자르족이 망하면서 그 망한 사람들이 중에서 유럽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독일과 폴란드로 흘러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뭐 핍박도 당하고 차별당하고 서러움 당하고. 그러면 그 서러움 당한 게 이제 당한 거는 그 카자르 유대인들이고, 그들을 억울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제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그 루터교나 기독교는 뭐 유대인들 뭐 따스하게 해줬냐? 별로 그렇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 이 카자르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두 가지는 실현한다. 하나는 왕정이라는 걸 없애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왕정이 가톨릭 교회하고 함께 그 연합돼 가지고 그 가짜 유대인들, 카자르 유대인들 너무너무 몇백 년, 한 500년, 600년 힘들게 했거든요. 그 원수를 100배씩이나 갚아준다는 거예요. 100배. 10배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 서럽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사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흑해고 여기 카스피인데 카자르족 이만큼이나 그 제국처럼 큰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 동방 쪽보다는 서쪽으로 가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폴란드, 독일, 헝가리 이렇게 갔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불가르스인데 여기 이제 볼가 강가에 있는 이 족속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불가리아를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자르 사진 아까 그 이야기 조금 하는데 1691년
이 1691년이 뒤집어도 1691년이죠. 예. 폴란드 언어 사전을 인쇄한 적이 있었던 요하네스 다우브마누스라는 사람이 카자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책으로만 펴냈어요. 그것도 대단한 열정이죠. 그때 인터넷이 넣은 시대도 아니고 하여간 역사를 아는 안목이 있으니까 아니 그 큰 나라가 왜 그래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이 지구상의 자치를 감췄느냐 그거 참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알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문자로서 히브리 문자를 받아들였어도 그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카자르 역사 어떤 책을 자료를 남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유물 유적 내지는 뭐 전설 에피소드 민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정리를 해 가는데 어렵죠. 그래서 카자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책으로 묶어냅니다. 수세기 동안이나 마구 뒤섞이거나 소실되거나 잡다한 자료들 모아가지고 모두 담아내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카자르 민족에 대한 사전 형식으로 출판한 겁니다. 카자르 사전. 그 처음에 낼 때 책 이름은 렉시콘 코자리라는 책 제목으로 출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우브마누스 파는 카자르 사전이라는 책이 책 한 권 안에 3개의 사전으로 구성됩니다. 그린북, 이슬람 자료, 옐로북, 유대교 자료, 레드북, 기독교 자료를 모아가지고 소사전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러한 다우브마누스 판 카자르 제국에 대한 사건들의 사전에 그 책이 흘러온 그 유래가 특이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우브마누스가 처음 제작한 그 5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사전 중에서 한 권이 딱 한 권이요 맹독성 독극물이 든 그런 잉크로 인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독이 묻은 이 사전에는 금을 입힌 자물쇠를 달아 놓았고 그 사전의 주석판은 또 은 자물쇠를 달아 놓았습니다. 바로 이듬해 1692년도 종교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다우브마누스가 만든 이 사전은 모조리 불태우고 파기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것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독이 묻은 잉크로 인쇄한 판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이에요. 그 책이 어떻게 다행스럽게 검열관의 눈을 피할 수 있어가지고 자물쇠가 달린 주석판까지 완전히 보존이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호기심을 가지고 순전하지 않은 자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대담하게도 금지된 그 사전을 읽어보겠다고 덤비다가는 그들은 뭐 그 예외 없이 죽어나가요. 사람이 많이 죽어서 이 책 때문에 이 책을 펴가지고 몇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은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이 죽음을 부르는 책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데요. 심장에 마치 뭐 말뚝을 박아 넣은 것처럼 몹시 답답한 기운을 느끼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그 책 얼마 읽어 나가다가 베르붐 카로 팍툼 에스트 그 라틴어인지 몰라요. 라틴어 같으네요. 베르붐 카로 팍툼 에스트. 이 말이 이 문장의 뜻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데까지 이러면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 묻어있는 이 판본을 주석판과 동시에 읽어가면은요, 죽음이 언제 다가오는지 거의 인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주석판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산자들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알아라.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죽은 거죠. 카자르족의 나라가 망한 후에 카자르족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갑니다.
러시아 방향으로 올라간 약간의 사람도 있고 중동의 이슬람권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폴란드, 독일, 헝가리 등으로 갔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폴란드, 독일, 헝가리로 갔던 이 카자르 유대인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유럽 땅으로 흘러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유럽 땅에 살면서 차별과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럽 땅에서 혈통을 따라 영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갔지만은 그들은 차별만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야 고리 대금업, 왜냐하면 이게 가톨릭 시대에는 성경에 그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 때문에 고리 대금업은 그 아무도 못해요. 가톨릭 사람들이. 그 다음 골동품상, 고물상, 전당포, 이런 것만 할 수 있었어요. 대체로. 아니면 뭐 하인으로 팔려가든지. 그래서 유럽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기업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부터 삶의 지혜를 더더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여기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89세입니다. 89세를 맞이하는 헬렌 토마스라는 그 레바논 출신의 기자예요. 백악관 출입기자로 50년을 넘어 출입기자인데 출입기자 중에 대기자야. 선임 기자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하면 모든 대통령을 곤혹에 빠뜨렸던 그 유명한 기자가 헬렌 토마스 기자예요. 헬렌 토마스는요, 1920년도 출생했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면 이제 120세? 아니 100세, 101세 정도 되겠네요.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찌되나 그때는 그 93세 정도 살았네요. 그 미국의 뉴스 통신사 신문 기자였는데 레바논 이민자 2세입니다. 60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바락 오바마까지 10명의 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아주 논쟁을 벌였던 유명한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백악관 브리핑 룸의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질문을 퍼부으면서 이름을 날렸어요. UPI 통신, 허스트 코퍼레이션, 폴스 처치 뉴스, 프레스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죠. 2010년도 돌아가시기 3년 전인데요. 그 6월 달에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인 관련 어떤 행사에서 유대인 랍비를 만나가지고 고함을 질러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라 말이야. 자신들의 집인 폴란드나 독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고 참았던 말이 터져나온 거죠. 아이고, 그랬더니 미국에는 전 유대인들이 딱 들고 나가지고 얼마나 이 헬렌 토마스를 공격했던지요. 그 허스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언론사의 기자직을 결국 사퇴를 합니다. 유대인 고홈 했다가 자기가 그냥 그 고홈 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유대인이란 말을 꺼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자주 하다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 대통령들의 회고록이나 이거 보면요, 대통령이 있어 헬렌 토마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차라리 고문이었다고 실토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뿌리 실체인 걸 아니까 유대인들은 폴란드나 독일로 가라. 팔레스타인 떠나서 그 자기 조국이었던 그 리바논 바로 밑에 이스라엘 땅을 이 가짜 유대인 카자르 유대인 찾아가지고 맨 어렵게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리 대금업자, 골동품상, 고물상, 전당포 이런 것만 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거기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서 언젠가 우리가 힘이 생기면은 기독교하고 이 왕실 세계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린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서름을 100배씩 갚아준다. 이런 걸 아무도 잊지 않고 그렇게 교육을 하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인물이 있는데 여기 이름이 마이어 암셀이야. 마이어 암셀이 이름인데 그 뒤에 로스차일드가 왜 붙어 있느냐. 로스라는 것은 붉은, 차일드, 방패. 방패는 방패인데 붉은 방패를 걸어 놓고 장사를 하는 골동품상이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마이어 암셀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냥 붉은 방패, 그냥 간단해. 그 여러 골동품상이 쭉 늘어 있는데 그 가다 보면 붉은 방패를 걸어 놓은 집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붉은 방패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유명해지니까 그 붉은 방패란 말을 자기 마이어 암셀 끝에 자기 성처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된 거죠. 여러분 로스차일드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알라딘에서 책을 구하면요. 책이 분량이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이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700이 넘을 거예요. 700페이지. 하여튼 굉장히 두툼하고 내용이 아주 풍성한 그런 책이 2권으로 제작되어 있고 로스차일드를 모르면 현대인이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로스차일드가 상당히 이제 그런 그 고리 대금업 골동품상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뭘 터득하냐면요.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으면 살판 날 줄 알았는데, 기독교도 마다하지 않고, 이슬람도 반대 안 하고, 유대교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살판 날 줄 알고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 믿은 것 때문에 유럽 땅에서 그렇게 서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 험한 땅 어려운 땅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돈이다, 돈. 돈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톨릭이나 누구나 유럽 사람이나 해도 돈 앞에는 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고리 대금업, 골동품상, 전당포,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이봐요. 돈을 한 사람이 모은 돈 얼마 가지고는 그 힘이 없어요. 내가 벌은 돈, 네가 가진 돈, 누가 소유하고 있는 돈, 이런 돈을 다 모으면은 하나의 펀드가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자금과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서로 동료 의식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돼, 이 사람들이요. 돈 많이 모으고 아껴 쓰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당시 1803년도에 독일의 황태자 빌헬름 9세가요, 독일 황제로 막 즉위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폴레옹이 막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사람이 독일을 침공해요. 그러자 빌헬름 9세가 피난을 가는데 자기 처가인 덴마크로 망명을 가면서 그 왕실 자금 약 300만 달러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에게 약 300만 달러를 위탁을 해요. 큰 돈이죠. 지금 같으면 한 33억 정도 되겠는데 그때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예.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1806년도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후에 빌헬름 9세는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다시 주저앉혀 맡기면서 연리 1연간 이율 2%를 달라고 하면서 로차일드에게 그 가문에게 신뢰하고 다 맡겨버려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어 안미셸 로차일드는요, 그 돈을 5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줘서 유럽 각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독일 땅에만 있지 않고 독일에는 또 큰 아들이 남고 나머지 아들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5군데 아들을 심어서 유럽 금융계를 잠식에 더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럽을 다 정복을 해요. 그 아들들을 나눠준 산업자금으로 발판으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가는 산업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그날 후로 그들이 불과 210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한 사람,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그 가문이 미국을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뭐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지. 어떻게 한 가문에서 돈을 잘 굴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큰 나라 미국을 다 샀단 말이요 하고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사실이면 또 별수 없이 믿어야죠. 자, 잘 보세요. 카자르족이 이 코카사스 북쪽에 있다가 독일 쪽으로 갔는데 빌헬름 9세의 자금을 마이어 암셀 로차일드가 맡아가지고 큰 아들에게 민헨에 남게 하고 프랑크푸르트 민헨 이쪽을 그 금융권을 다 잡아요. 그 다음 둘째를 살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비엔나로 보내요. 그리고 셋째 네이선 혹은 나단인데 영국 금융계로 갑니다. 넷째가 카를이 이탈리아로 가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가 프랑스로 갑니다. 파리로. 이래서 유럽을 다 장악해요. 유럽 경제권, 금융권을 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가문의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아들이 유럽을 다 장악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 자본주의를 이 사람들,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돈놀이에 대한 연구, 금융 연구, 은행 연구, 내지는 보험 연구까지 다 이 사람들 머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보험 들고 있어도 결국은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은행하고 주식시장하고 보험회사를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 발명, 전부 다. 그리고 이 가문의 문장이 있는데, 뭐 이건 복잡하죠. 이게 전부 다 돈입니다. 전부 다 돈을 가지고 이런 돈의 제국, 쩐의 제국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 5개가 있죠, 이거는. 손에 화살 5개. 잘 봐야 5개죠. 이게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아들 5명인데, 처음에 이 아들 불러가지고 화살을 한 다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 한 답을 분질러 봐라. 한 분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씩 분질러 봐라 해가지고 한 개씩 분질러 다 분질러지는 거야. 부러져. 그래서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유언하기를 너희 5명이 힘을 합하면 아무도 너희를 꺾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뿔뿔이 나눠지고 흩어지면 너희는 꺾이고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화폐에도 보면요, 5개 화살이 나오고, 이 가문의 문장에도 이렇게 5개 화살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1차 대전 배후, 2차 대전 배후에 항상 모든 전쟁 배후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부추겨서 전쟁을 붙이고 돈을 법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은, 지는 것도 억울한데 전쟁 피해 보상을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 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 이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전쟁이 붙으면요, 양쪽에서 돈 빌리러 옵니다. 그럼 양쪽 다 돈을 빌려줍니다. 한쪽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빌려줘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겨도 나중에 돈을 버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 주머니에 돈이 쌓이고 전쟁 이후에요, 20배 정도 돈이 불어나요. 전쟁할 때마다. 그래서 지구촌, 유럽뿐 아니라 지구촌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유대인의 추수 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세상인데, 잘 드러나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그리고 이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별장, 이런 정도 궁전급에 해당하는 별장이 유럽 땅에 41개를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가문, 이 5가문에서 이런 별장을 유럽 전체, 그러니까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모든 금은요, 결과적으로 유대인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많은 금이 발견되는데 금이 다 어디 갔을까? 왜 금은 다 어디 갖다 재놓고 종이 쪼그리면 왔다 갔다 하느냐? 원래 금이라는 게 금 보관증이거든요. 그 금은 어디 보관됐냐?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만 알고 몰라, 아무도. 이런 별장을 유럽 전체에 추정되는 재산은 약 5경 달러, 5경 원이 아니야, 5경 달러니까요. 5경 달러면은 어찌 되는 거야? 이것이 1000배면요, 5천 경원. 5천 경원이 얼마나 큰 돈이 머리 안 들어죠. 이제 이런 그 궁궐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궁궐들입니다. 이런 저택만 유럽에서 41개를 갖고 있어요. 이 가문이. 마찬가지. 자, 만약 지금 아직 우리가 8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얼마에서 100억 될 거예요. 100억 인구에게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을 100억 인구에게 500만 원씩을 나눠주고도 1조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돈은 결과적으로 돈을 이리 움직이나 저리 움직이나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돈은 유대인 주머니로 들어야 돼 있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1등석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2등석에는 자기들 부리는 게 직원들이고 3등석에는 가축들이 탄다, 고위들이 탄다.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타는 건 가축들 타는 칸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방인을 보고 가축이라 그래요. 말할 줄 알고 글 쓸 줄 아는 가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마도 또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